이 프로그램은 순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동성애 축제 문제를 둘러싼 찬반 여론이 뜨겁다. 한국교회는 왜 퀴어 축제를 반대하는가? 동성애, 무엇이 문제인가? (2015) 퀴어 문화축제, 한국교회의 과제를 논하다. 안녕하십니까? 한국교회를 논하다 이혜훈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퀴어 문화축제는 2000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20여 개의 성소수자 커뮤니티 집단 중심으로 행사가 열렸습니다. 그로부터 14년이 지난 작년 2014년에는 퀴어 문화축제 관중이 2만여 명에 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9일부터 사회의 많은 우려 속에서 16번째 퀴어 문화축제가 열렸고 26일까지 3주간 지속될 예정입니다. 메르스로 온 국민이 불안에 빠져 있는 지금 꼭 이 같은 행사를 감행해야만 하는지 참으로 유감스럽습니다. 이번에 행사가 열리는 곳은 도심 한가운데인 바로 서울시청 광장입니다. 교회는 이 행사를 매우 우려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교회 연합기관의 공동 성명에서도 분명히 밝혔듯이 한국 교회가 동성애자를 비난하거나 차별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처럼 공공장소에서 동성애를 조장하는 축제가 벌어진다는 것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항의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한국교회를 논하다에서는 교회가 동성애 조장을 왜 반대하는지 교계와 의학계, 법조계 전문가들을 모시고 조목조목 따져보고 밝히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께서도 이 시간 꼭 함께해 주시고 주위 분들, 주변의 모든 분들과 이 문제를 공문화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함께 하실 패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동 연세요양병원 염안섭 원장님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에스더 기독운동의 이용희 교수님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인성교육문화진흥원 김지연 국장님 나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산지의 이태희 미국 변호사님이시죠? 안녕하세요. 나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번이 벌써 16번째 축제입니다. 작년 퀴어 문화축제는 신촌에서 있었죠. 그때 얘기부터 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기억하고 계시고 그때 어떤 일들이 있었으며 어떻게 보셨는지 누가 좀 먼저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네, 제가 우리 변호사님 먼저 하실래요? 네. 지난 작년이죠. 신촌에서 이제 그 퀴어 축제가 열렸는데요. 그때 보면 정말 엉덩이가 훤히 나와 있는 그런 어떤 속옷을 입고 거리를 활보하는 장면이 이제 포착이 되죠. 그리고 그 옆을 어떤 장면을 제가 목격을 했는데 그 사진을 통해서 봤는데 그 옆을 아이의 눈을 가린 채 어머니가 어떤 도로를 건너는 왠가 공공장소니까 네. 그런 어떤 모습들을 아이들에게 보여주지 않기 위해서 아이의 눈을 가리고 건너는 그런 장면을 제가 봤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가장 남용되고 오용되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저는 인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정 계층이 자신들의 어떤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포장을 해서 자신들의 주장이나 이득을 관철하는 경우죠. 대표적인 예가 저는 동성애자 인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동성애자들의 인권은 당연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들의 인권이 중요한 이유는 그들이 동성애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존귀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동성애자의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동성애를 허용하게 될 경우에 그것은 사실은 인권이 아닌 특권으로 변질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작년에 그 퀴어 축제 신촌 거리에서 정말 거의 반나체 수준의 속옷을 입고 거리를 활보하고 그 옆에 아이들의 눈을 가린 채 지나가는 학부모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인간의 권리가 아니라 특권, 동성애자로서의 특권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저 같은 사람이 만약 그런 속옷을 입고 거리를 활보한다면 저는 바로 체포가 될 겁니다. 근데 동성애자들의 경우는 그것이 축제라는 이름으로 지금 서울시청 광장 한복판에서 이루어지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처럼 지금 인권이라는 단어가 아주 왜곡되게 오용되고 있다는 점을 저는 이번 퀴어 축제를 앞두고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근데 저도 사실 현장에는 없었지만 당시에 이제 보도된 사진들이나 이런 걸 보면 뭐 속옷이 아니라 아예 옷을 입지 않고 맞습니다. 예. 사실상 알몸이던데요. 알몸이죠, 거의. 예. 사실상 알몸으로 그렇게 거리를 수많은 사람이 활보를 하면 그 공연 음란죄도 그 처벌하는 우리나라 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있습니다. 다른 일반인들은 그렇게 알몸으로 거리를 활보하면 처벌이 되는데 처벌이 되죠. 오히려 이분들은 처벌이 안 되면 이건 오히려 역차별 아닌가요? 역차별이죠. 역차별이죠. 아, 네. 네. 혹시 또 네. 예. 저는 사실 이제 그날 현장에 있었습니다. 네. 이 동성애 축제가 이제 2000년부터 시작해서 작년까지가 15번째였는데 네. 그 전까지는 그냥 보도 뉴스나 그거 보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네. 작년에는 왜 신촌 현장에 나갔는가?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보통은 대학로에서 했고 종로를 카퍼레이드를 했고 청계천을 했고 뭐 홍대 앞이라고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의도적인 것 같아요. 연세대학교 정문 앞을 거쳐서 이화여대 정문을 거쳐서 이렇게 신촌가로 돌겠다는 겁니다. 특별히 선교사님들이 세운 기독교 대학 두 군데를 딱 정점으로 해서 알몸 카퍼레이드를 한다는 것이 이거 여기까지 넘어가면 안 되겠다. 그냥 막 두면 끝이었겠다. 그리고 이거는 교회에 대한 정말 도전이고 너무 모독적인 행위다. 그런 모습을 하고 이제 한다는 것이요. 지금 여기 모습 나왔지만 저도 보고 외국에서만 보던 사진을 이제 우리나라에서 본 겁니다. 네. 삼각 팬티라고 하지만 신체의 아주 중요한 부분은 앞만 가렸고 뒤에는 엉덩이가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어린아이를 눈을 가렸다고 하는 말이 바로 그런 표현입니다. 정말 엄마가 아이들한테 보이기 너무 민망하고 그래서 그때 많은 크리스찬들과 신촌 주민들과 또 연세대학교 기독학생들 일부가 그렇게 결단한 겁니다. 토요일 날 차 없는 거리인데 그 오픈카 퍼레이드를 하면서 그렇게 정말 삼각 팬티 앞만 가린 그 삼각 팬티 그것들을 다 하고 성적인 많은 퍼포먼스를 이제 성적인 것을 연상시키는 퍼포먼스를 하면서 기독교 대학 앞을 통과하는 것을 또 신촌에 있는 많은 청소년들과 아이들이 보게 하는 것은 안 되겠다. 그래서 원래 신촌역에서부터 연세대학교 정문까지 들어오게 돼 있는데 그게 차 없는 거리였는데요. 많은 주민들과 성도님들이 모여서 연세대학교 그 정문 앞에서부터 한 뭐 몇천 명이 모여서 집회를 하니까 그 차도까지 꽉 차니까 이제 이 카퍼레이드 차가 못 들어온 겁니다. 그랬더니 오른쪽으로 바뀌어서 이제 기차역 신촌역 쪽으로 해서 2대 정문으로 가려고 했는데 그쪽으로 갔다가 됐더니 또 많은 그 학부모들과 어른분들 또 많은 학생들도 같이 가가지고 그쪽으로 빠지는 그 길을 또 가서 막은 겁니다. 막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상할 정도로 경찰이 거기에 대해서 우호적이더라고요. 서대문구청은 마지막에 집회 신청을 안 한 걸로 돼 있는데 그래가지고 차도에서 차 없는 거리에서 있는 사람들은 물론이고 그 옆으로 간 사람들까지도 많이 경찰이 길을 열어주려고 그러니까 주민들이 어떻게까지 했는가 그냥 자리에 누운 겁니다. 그래서 밤 10시까지 자리에 누우니까 밤 10시까지 카퍼레이드를 못한 겁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이제 충돌이 있을까 봐 경찰이 막 이제 양쪽 사이를 막고 있었는데 제가 이렇게 보는 앞에서도 그 주민들을 대표하고 우리 이것들은 안 됩니다라고 상당히 그렇게 이제 정말 물리적인 갈등 유발시키지 않고 이제 안 되겠으면 경찰들이 밀어낼 것 같으니까 자리에 누운 그 사람들을 이제 진두주의하는 그 리더들을 이렇게 보니까 4명이나 붙잡아서 연행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퀴어 축제, 동성애 축제를 인도하는 쪽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볼 때는 아무런 물리적인 제재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경찰도 너무 편향됐다. 이게 무슨 영향일까? 그래서 뭐 자세한 얘기까지 다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주민들은 아무 로비 없이 나왔으니까 이렇게 당하는 게 아닌가. 제가 그런 생각까지 들 정도였고요. 그러나 아무튼 그렇게 정말 이런 것들은 우리 자녀들과 지역과 또 교회를 위해서 막아서야 된다고 했던 주민들과 학생들과 또 성도님들이 있어서 작년에는 그것이 제대로 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는 더 문제가 커져서 이 동성애자들의 많은 염원이 서울시청 광장에서 하는 거였는데 번번이 이것이 허락이 안 됐는데 이번엔 허락됐다고 이제 환호를 지르는 모습들을 이제 어떤 SNS를 통해서 많이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더 이제 심각하게 한국교회가 이 부분을 놓고 정말 기도하고 또 대처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차 없는 거리라고 차는 다 막았는데 동성애자들의 축제를 위한 카프레이드용 차는 통과가 허용이 된 건가 그렇죠. 보죠. 5톤 트럭인데 참 기가 막히네요. 네. 네, 그 외를 다 이렇게 무대처럼 만들어서 팬티바람으로 올라가서 다 퍼포먼스를 하는 겁니다. 근데 서대문 구청장이 허용을 하신 걸로 이해가 되고 일단 서울시청에서도 이 퀴어 문화 축제에 대해서 작년에 아시아의 동성애자들을 뭐 만여 명을 초청한다 그런 여러 가지 광고들이 있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서대문 시청에 구청에서는 안 했고요. 안 했고요? 안 했는데 그러면 경찰 시장님의? 서대문 경찰서에다가 예. 그 시위 허가를 내고 아하. 퍼레이드 지구를 내고 그걸 근거로 해서 한 겁니다. 아 그러면 서울시장님의 허가가 있었던 건 아니고요. 그래서 그때는 아마 이제 구청에서는 집회 허가를 안 했고 그다음에 서대문 경찰서에서는 이제 그 허가를 받아들여서 경찰이 이제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이제 우호적으로 협조를 줬고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우리 김재용 국장님 작년 상황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저도 이제 그때 당시 작년 이맘때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성애자의 신촌 퀴어 문화축제라는 그 자리에서 굉장히 제 눈에 띄었던 것은 일반적인 축제와는 굉장히 다른 하나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물론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어떤 벌거벗고 그런 부분도 그랬지만 하나의 부스가 그때 있었는데요. 이 부스는 각종 성병과 에이즈를 무료로 그리고 익명으로 이름을 밝히지 않아도 검사를 해주니 많은 그 축제의 참가자들, 즉 동성애자들이 지속적으로 그 축제 동안에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부스였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은 종류의 축제가 있습니다. 뭐 벚꽃 축제도 있고 사과 축제도 있고 지방별로 시기별로 많은 축제가 있지만 사실 그 어떤 축제에서도 축제 그 당사자들에게 성병과 에이즈를 그 자리에서 검사받으라고 권유하는 일은 없습니다. 이것을 권유하기 위해 부스를 설치했던 단체는 아이샵이라고 하는 단체입니다. 이 단체는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에서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운영하는 단체입니다. 어머, 우리 세금으로 운영하네요. 그렇습니다. 예, 이 아이샵이라고 하는 단체는 슬로건이 있습니다.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우리나라 에이즈 환자들의 건강을 에이즈로부터 지켜나갈 것입니다. 이것이 슬로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슬로건을 잘 실행하기 위해서 마침 여러 명의 동성애자들이 한꺼번에 모이는 그 신촌 자리에 불가피하게 부스를 차리고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남학생들, 이런 젊은 동성애자들까지도 그 자리에서 피 검사를 하고 성병 검사, 에이즈 검사를 받는 정말 놀라운 축제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거기 오시는 동성애자들이 대부분 성병과 에이즈 환자일 가능성이 높다는 걸 의미하는 건가요? 왜냐하면 특정 위험 행동을 반복하게 되면은 관련된 질병은 반드시 찾아오게 된다는 것이 상식적인 보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라에서도 이걸 잘 간파하고 이러한 것들을 하는 것이라고밖에 해석할 수가 없는 이것을 하나를 보더라도 우리나라 동성애자들도 미국 동성애자들과 또는 해외 동성애자들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건강상의 많은 문제들이 실질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잘 검사받을 수 있도록 이게 유도하는 많은 노력들이 국내에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네, 우리 원장님. 네. 이제 작년 신촌 퀴어 축제 같은 경우에 동성애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지나치게 노출이 심한 복장으로 단체적으로 모이니까 뭐 2만 명 이상이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의사로서 우려가 되는 것은 그 자체가 어떤 미풍양속을 해치는 것도 있지만 그분들 자체도 당일날 성적 취향이 비슷한 분들끼리 옆에 사람이 너무나 벗은 모습을 봤으면 성적 자극을 많이 받으셨을 것 같은데 그러면 축제 끝난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근데 약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에이즈 이완된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네. 그뿐 아니라 매독이라든지 임질이라든지 그분들이 그날 밤에 그런 강한 성적 충동을 낮에 받은 다음에 밤에 만약에 이제 이태원 애들 같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그거는 그분들 사이에서도 에이즈라든지 각종 성병이 아주 그냥 집단적으로 확산될 수 있는 계기가 퀴어 축제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저희 한국교회를 논하다에서는 여러 전문가분들을 통해서 동성애 문제를 몇 차례 다루었습니다. 사실 오늘은 그래서 이제 그동안은 주로 신학적인 문제로 접근을 많이 했지만 오늘은 신학적인 해석보다는 이제 의료나 보건적인 데이터를 근거로 그런 얘기를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다. 이것이 이제 저희의
최초의 의도였습니다. 근데 마침 원장님께서 그런 쪽으로 얘기의 물꼬를 이미 이제 끌고 가셨기 때문에 동성애가 의료적으로 그리고 또 보건적으로 왜 문제가 되는지 이제 이런 얘기로 이제 본격적으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이미 원장님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지금 저희가 이제 동성애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저는 이제 의료인의 입장에서 네. 남성 간의 학문 성교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남성 간의 학문 성교가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은 일단 당연히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학문 성교를 당하는 입장에서는 학문이 이제 파괴되게 되죠. 장기간 그 활동이 지속되면은 이거는 우리가 흔히 예상이 될 수 있고 그 가운데서 에이즈라든지 매독이라든지 30가지 이상의 위험한 질병이 감염이 될 수도 있는데 일반인들이 잘 모르시는 게 뭐냐면은 학문 성교를 가한 사람 그 사람도 상당히 위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직장 주위에 대변이 있기 때문에 거기 대장균이 항상 이제 서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이 생방송인데 이런 말씀까지 남성의 성기를 진입시키게 되면은 그 대장균에 감염이 되는 거예요. 당한 사람은 물론 항문이 찢어지겠지만 그 대장균에 감염이 되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임질이나 매독균에 감염됐을 때 성병이라고 표현하고 성병의 증상들이 나타나는데 그것과 똑같은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병원에 비뇨기과 같은데 진찰을 받으러 가면은 의사 선생님은 딱 진찰을 해보고 매독균이 나올 줄 알고 임질균이 나올 줄 알고 소변 검사를 했는데 대장균이 나오는 거죠. 그럼 의사 선생님이 이게 황당하신 거죠. 이상하다. 이게 매독균이 나와야 되는데 증상을 봐서는 왜 대장균이 나오지라고 의사 선생님이 오히려 황당한데 환자분은 아는 거죠. 자기가 왜 대장균 성병에 걸렸는지.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을 피하기 위해서 이 남성 간의 학문 성교를 하기 전에 관장을 꼭 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문제가 아까 퀴어 축제 얘기하신 것처럼 낮에 이제 너무나 지나친 성적 자극을 받아서 밤에 뭐 이태원을 가셨어요. 예를 들어서. 근데 밤에 10시 넘어가면 하는 약국이 없잖아요. 그럼 관장약을 구할 수 없으니까 모텔에 가서 이분들이 센조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네이버라든지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르고 동성애자들은 다 아는 단어인 거죠. 그게 뭐냐면 이제 관장약이 없을 때 샤워기가 이렇게 있으면은 샤워기 헤드를 빼고 이 샤워기 줄을 항문에 한 10에서 20cm 삽입을 한 다음에 즉석에서 물을 틀어서 물관장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 자체도 굉장히 이제 보건적으로 문제가 되는데 그 이 샤워기 끝에 항문을 진입하면서 에이즈 바이러스, 간염 바이러스, 매독균 등등 이제 온갖 균이 다 묻게 되면은 모텔이라는 데가 얘기 들어보니까 이제 지금 쓴 다음에 이분들이 나가면 바로 딴 사람이 들어오는 거예요 보니까. 그럼 다음 사람은 모르고 샤워하면 이제 다 뒤집어 쓰는 거죠 그거를. 에이즈 바이러스, 매독 바이러스, 뭐 대장균 다 뒤집어 쓰는데 우리 샤워할 때 보통 양치질도 하시잖아요. 그럼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호텔이나 모텔 갈 때마다 이 샤워기 돌려가지고 소독할 수도 없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게 좀 이게 좀 이제 그분들 사이에서도 문제가 있지만 우리한테도 좀 생각할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 같은 어떻게 보면 전문가이시잖아요. 이런 보건의료 쪽에 우리 국장님도 이 정말 심각한 이게 정말 이제 심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예. 기독교인으로서 우리 몸을 그리스도가 계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해야 된다는 그런 거 당연하지만 그 이외에도 일반 이 보건의료상에서도 이 동성애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좀 말씀을 해주시죠. 예, 이 사실 우리가 남성 동성애자를 객관적으로 어떤 공적으로 칭하는 명칭은 게이 혹은 호모라는 단어가 아니라 MSM이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이것은 각 나라의 보건국이라든지 질병관리본부에서 게이라는 단어와 겸용해서 혼용해서 이 MSM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는데 이 MSM이란 말은 Men who have sex with men, 남성과 성관계를 가진 남성이라고 행동 중심적으로 이미 보건적인 정의가 나와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위험 행동에 의해서 남성과 성관계를 한다는 학문 혹은 구강으로 하는 그 행위에 의해서 이게 건강이 파괴되어지는 부분을 지금 이제 염 원장님께도 들으셨지만 이게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인에게는 굉장히 드문 항문암이라는 질병이 있습니다. 그런데 동성애자분들에게는 이것이 40배 정도 더 보이게 되는 40배.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에이즈라는 것도 사실 우리가 많이 동성애자에 대해서 연관지어 생각하는 질환 중에 하나인데 이제 2000
2000년도 초반 이제 그 리버티 헤럴드라는 신문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반인보다 183배 더 에이즈에 노출이 된다라고 183배. 하는. 예. 어마어마하네요. 근데 이제 그 통계는 굉장히 어찌 보면 나중에 2010년 통계보다는 약한 통계입니다. 가천대 어느 교수님은 750배 정도. 750배. 예, 박 교수님은 그런 통계도 있으셨고요. 성병에 대해서는 만성적으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영국 공공보건국은 일반인들의 성병 자체에 대해서도 남성 동성애자들이 일말의 책임감을 가질 것에 대해서 촉구하는 그러한 이제 글들이 있습니다. 이제 뭐 기타 등등 이제 그 학문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학문 자체의 어떤 그 관략근 조절 불능 이 그 15번씩 화장실을 가게 된다든지 하루에 대변을 보러 소변이 아니라 대변을 보러 화장실을 가게 된다든지 하는 그런 굉장히 어려움들을 겪는 동성애자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남성 동성애자들 커뮤니티에 보면 효과적으로 냄새 나지 않게 그 변실금 그 성인 팬티를 착용하는 방법을 공유한다든지 하는 일이 실제로 동영상이 지금 현재 유튜브 등에 돌고 있고요. 근데 이게 굉장히 사실은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복잡하게 저희는 이제 보건에 관련되어 있는 분들은 심플하게 이 문제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코로 커피를 마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코로 그렇습니다. 콧구멍이 해부학적으로 통합니다. 식도와도 통합니다. 폐로만 통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마셔지지만 그렇다고 해서 코로 커피를 마신다든지 코로 우유를 마신다든지 또는 코로 코코아를 마시면 그분은 반복적인 그런 위험 행동을 했을 때 하나의 우리 몸의 신체 기관을 정해진 용도 이외의 용도로 썼을 때 그분은 결국에는 부비동염이라든지 중이염이라든지 또는 뭐 안구에도 염증이 생길 수가 있고요. 여러 가지 질환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결국 그런 분들은 항생제와 소염제에 점철된 인생을 살다가 굉장히 본인의 그 생명을 다 누리지 못하고 일찍 돌아가실 수 있는 위험 행동인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배설기관을 통해서 그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가 지으신 대로 그렇죠. 살지 않고 위험 행동을 했을 때에는 그 위험 행동에 관한 부메랑을 반드시 내가 겪게 되어 있습니다. 나에게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몸을 용도대로 쓰고 자야 할 시간이면 자고 먹어야 되는 곳으로 먹고 그리고 대변을 보는 곳으로는 대변을 보고 이러한 기본적인 상식 안에서 우리가 무한 반복해도 괜찮은 행위를 하는 것이 가장 보건적이고 내 자신을 사랑하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겼을 때는 여러 가지 이러한 지금 보이시는 바와 같이 미국의 그래프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2010년도에 그래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그 50개 주에 굉장히 많은 에이즈 환자들이 지금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2010년에 증가되어진 신규 에이즈 환자를 보게 되시는데요. 그 신규 에이즈 환자 중에서 69.5%가 남성 동성애자임을 나타내고 있는 그래프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가장 많이 에이즈에 걸리는 집단은 화이트 MSM, 즉 백인 남성 동성애자, 그 다음은 흑인 남성 동성애자, 그 다음은 히스패닉 남성 동성애자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에서 나머지 1, 2, 3위를 제외한 4, 5, 6, 7, 8, 9위를 차지하는 분들은 동성애자가 아닌 나머지 99%의 일반인들 그룹인 것입니다. 그리고 더 깜짝 놀랄 만한 것은 미국에서 지금 엄청나게 청년, 청소년들이 에이즈에 걸리고 있습니다. 13세에서 24세가 에이즈에 걸릴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나라에서 조사를 한 겁니다. 미국 질병관리본부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미국 13세에서 24세에 에이즈에 걸린 너무나 이 꽃 같은 나이에 에이즈에 걸린 아이들 9,000명을 설문조사해 본 결과 그중에서 92.8, 90.8 이 그래프가 있는데요. 윗부분에 사실 2.1, 3.3이 또 따로 나와 있죠. 그 토탈 94.25 청년 청소년 에이즈 환자 중에서 94.25%는 동성애적 행위로 에이즈에 걸렸다고 설문조사 되어진 것입니다. 저렇게 어린아이들이 세상에 이 정도의 유관성을 보이는 특정 행위와 질병의 상관성을 보이는 질병은 없습니다. 굉장히 문제가 되어지고 있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마지막 자료에서 제가 준비한 것 중에서는 마지막 커트인데요. 자료에서 보시면 미국 질병관리본부는 아예 LGBT 즉 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트랜스젠더 이 네 그룹의 건강을 위해서 따로 건강 코너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로그인 없이 누구나 들어가 볼 수 있는데
거기서 보면 이 그룹 동성애자 그룹들이 HIV 즉 에이즈라든지 성병 그리고 각종 간염이라든지 그 여러 가지 그 포진이 있습니다. 성기 포진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잘 낫지 않고 완치제는 나와 있지 않은데 또 그리고 사마귀 질환이 있습니다. HPV라고 하는 우리가 흔히 곤지름이라고들 많이 알고 있는 엄청난 이 사마귀증 이러한 것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으므로 적어도 1년에 한 번씩은 성병 검사나 기타 검사를 받으라고 강력히 권고하고 있는 코너를 따로 나라에서 운영하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것이 그러한 잘못된 성행위를 통한 열매임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 하나님 만드신 창조의 원리대로 순리대로 쓰지 아니하는 그룹들이네. LGBT가 다 그거잖아요. 네 가지 유형이 다. 굉장히 위험하죠. 어떠신가요? 또 혹시 덧붙이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제가 한 가지 더 언급한다면 동성애자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너희한테 피해 주는 게 무엇이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제 많은 시민들이 사실 뭐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연관 안 되면 하고 싶은 대로 하게도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에이즈 치료 비용이 100% 국민 세금으로 나갑니다. 그렇죠. 네. 에이즈 억제제라고 하는 약이 개발이 되는데 그 약값만 한 달에 300만 원. 그러면 약값만 1년이면 3,600만 원. 또 에이즈가 발병이 드러나고 난 다음에 10여 년에 보통 사시는데 그러면 굉장히 많은 돈이 들죠. 그래서 보통 에이즈 환자 평생 치료 비용이 5억 원 이상이라고 지금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0,000명이면 5조 원이 되고 10만 명이면 이제 50조 원이 되죠. 근데 우리나라는 매우 특별하게도 이것을 100% 다 국민 세금으로 지급하는 겁니다. 지금 10,000명이 넘어갔는데 이 상태로 계속 방치하다가는 온 국민이 세금 폭탄에 맞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지금 초장에 잘 우리가 염려하고 에이즈가 정말 확산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겠는가. 전 세계적으로는 에이즈 환자가 줄어들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는 것은 이건 누구의 책임인가. 우리가 90년대에는 에이즈 예방 교육을 잘 시켰는데 이제는 뭐 때문에 이걸 시키지 않고 국민 세금을 다 내는데 배후에서 이런 것들을 또 조장하거나 격려하는 정치인들이 있다면 그건 누구인가. 국민 앞에서 다 우리가 드러내고 밝혀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정말 이제 말씀하신 대로 지금 국회에서는 동성애에 대해서 동성애를 차별하면은 안 된다. 차별하면은 처벌하겠다. 동성애를 오히려 어떻게 보면 차별을 금지한다는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동성애를 조장할 수도 있는 그런 법들이 많이 올라와 있고 그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동성애 차별금지법 또는 이제 성소수자들의 성적 자기결정권의 논리를 내세우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는지 논의를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어떻게 보시는지 우선 뭐 변호사님이 좀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네, 일단은 키워드가 성소수자라는 단어하고 그다음에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성소수자라는 단어는 일종의 그들의 전략인데요. 민주주의 사회는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모든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언제나 다수자가 있고 소수자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민주사회가 화합되고 정말 아름답게 발전을 하려면 다수자들이 소수자의 의견을 잘 또 이해하고 또 관용의 정신으로 함께 품는 정신이 매우 중요하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동성애자 분들은 어떤 그런 민주사회의 약점을 이용을 해서 자신들을 소수자라는 일반인들은 그러니까 일반적인 이성애자들은 다수자고 자기 동성애자나 트랜스젠더는 소수자고 그렇기 때문에 다수자는 가해자고 우리는 피해자라는 일종의 프레임을 의도적으로 이렇게 확산을 시켜서 가만히 있어도 피해자가 되고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가해자가 되는 이런 어떤 일종의 패러다임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자신들을 굳이 성소수자, 성적 소수자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바로 그와 같은 전략상의 용어 선택이라는 것을 우리가 첫 번째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가 이제 성적 자기 결정권이라는 건데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제 우리나라 헌법에는 헌법 10조에 보면 모든 국민은 이제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행복 추구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행복 추구권에 있어서 가장 본질적인 것은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중국집에 갔는데 목사님이 오늘은 다 짬뽕. 그럼 우리는 되게 불행합니다. 난 오늘 아침부터 짜장면을 먹고 갈 생각을 했는데 우리의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박탈된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행복 추구권에 있어서 가장 본질적이고 기본적인 것은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자기 결정권 가운데 또 핵심이 바로 이제 이 성적 자기 결정권이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사람과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장소에서 성관계를 가질 수 있는 이 권리가 바로 행복 추구권에 포함된다는 것이 오늘날 헌법의 판례고 법조계의 판례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판례를 기초로 이번에 간통죄도 지난 2월에 폐지된 거죠. 비록 유부남 유부녀일지라도 내가 원하는 사람과 그것이 누구든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것이 이제 국민의 기본권이 된 겁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반드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부분은 우리나라 헌법에서 이 행복 추구권을 보장을 하고 있지만 그 권리는 무조건적인 권리가 아닙니다. 헌법 37조 2항에 보면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가 행복 추구권을 포함하죠.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 안전 보장, 질서 유지 또는 공공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법률로서 제한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지만 예를 들면 동성애자들이 동성애를 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헌법적으로 보장은 되지만 그것이 만약에 국가안전보장이나 질서 유지나 공공복리에 필요한 경우에는 제한할 수 있도록 헌법적인 제한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아까 우리 두 분께서 열심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동성애 문제는 엄청난 공공복리와 질서 유지에 엄청난 피해를 가져다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동성애를 제한하는 거 혹은 동성 결혼을 막는 거 혹은 이런 서울시청 앞에서 이런 동성 퀴어 축제 퍼레이드를 벌이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여러 공공 질서나 공공 복리를 위해서 국가적으로 헌법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마땅하다, 당연하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제한하는 것을 이제 차별이라고 이 사람들은 주장을 하는 거죠. 차별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와 같은 제한을 금지하기 위해서 차별금지 법안이 필요하다.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이제 제 발언을 마무리 짓겠는데요. 영국 같은 경우 이제 Equality Act라고 해서 이제 평등법이라는 것이 이제 이미 발효가 됐죠. 사실 이제 차별금지 법안의 롤 모델이 되는 법안입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이 Equality Act가 통과된 이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냐면 동성 결혼을 반대할 때 면직 처리가 되고 또 노상에서 전도를 할 때 체포가 되고 그러니까 결국 이 차별금지라는 이름으로 동성애를 반대할 수 있는 자유가 역차별 당하는 것이고 종교에 대한 차별금지라는 이유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금지되어지는 역차별을 결국 저희가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아까 우리 의원님께서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차별금지라는 이름으로 결국 우리들의 대다수의 국민들의 권리가 차별을 받는 역차별 법안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근데 지금 이제 이름은 동성애자를 차별하지 말라 이렇게 이름 이제 말씀하신 대로 차별금지가 결국은 이제 조장까지를 어떻게 보면 의미하고 그렇게 의도하려는 게 있는 것 같고요. 네. 근데 이제 단순히 동성애자만이 아니라 이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동성애자 그러면은 이제 남성과 남성, 여성과 여성 이렇게 아름다운 그림을 많이 생각하잖아요. 그동안 많이 영화를 통해서 드라마를 통해서 그렇게 많이 이미지 씌워졌으니까. 근데 실제로는 이게 어떻게 보면 사람과 동물 또 넘어서서 그렇습니다. 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상상을 초월하는 끔찍한 경우가 많지 맞습니다. 않나요? 그러니까 만약에 동성 결혼이 허용이 된다면 차별금지라는 이름으로 동성애가 허용이 된다면 수간 행위를 막을 수 있는 명분이 사라지죠. 그러니까 실제로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세계 최초로 이제 동성 결혼이 합법화됐는데 동성 결혼이 합법화되면서 일부 다처제 또는 일처 다부제를 막을 수 있는 논리적 근거가 사라지는 거예요. 동성 결혼은 되는데 일처 다부제는 왜 안 돼? 그래서 심지어 지금 서구 사회에서는 동물과의 결혼도 허용해야 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주장의 논거는 아주 단순해요. 동성 결혼은 허용하면서 왜 동물과의 결혼은 차별하는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기본적인 이 모럴 베이스가 무너지게 되면 결혼을 정의하는 기본적인 이 제한이 무너지게 되면 모든 것이 허용되어지는 차별금지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이 허용되어지는 한마디로 무질서한 사회가 될 수밖에 없다. 결국 그렇게 되면 그 결과는 저와 여러분들이 고스란히 지불해야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어떤 강아지와 결혼을 허용해달라고 아주 그렇습니다. 그냥 야단을 하는 그런 보도도 본 것 같아요. 네네. 참 기가 막힌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 깨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네요. 그럼 저희가 이제 좀 이 걱정이 되는 이제 다들 걱정을 많이 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저희가 공감했으니 지금 어떤 대책을 한국교회가 마련을 해야 될 것인지 가장 중요한 부분은 대책 마련 아닌가 합니다. 이 동성애 문제에 대한 우리 교회, 기독교 차원의 또 성도 차원의
대책이 현재는 적절한지 또 앞으로는 어떤 대책을 만들어야 하겠다고 보시는지 이런 부분으로 좀 논의를 전환해 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이제 우리 선진국 사례들을 많이 봤습니다. 지난 3월 달에 안드레아 윌리엄스라고 하는 네, 영국 변호사가 오셔서 아주 절규하듯이 한국 교회와 성도들에게 외쳤습니다. 우리 영국 교회는 무관심하고 영국 교회가 했던 거는 단순히 그냥 간단한 서명 정도였고 그래서 우리는 무너졌다. 네. 그리고 이렇게 무너지고 난 다음에 영국 교회는 이렇게 지금 핍박을 당하고 있고 또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제 형사처벌을 받는 그런 상황이 됐다. 그러면서 부디 한국 교회는 무너지지 말고 살아남고 이겨달라. 그래서 우리들에게 위로와 격려와 소망이 돼달라.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옛날에는 우리가 너희한테 선교사를 보냈는데 이제는 너희가 우리한테 선교사를 보내달라. 그래서 우리가 정말 국제적인 연대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첫째는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침묵하는 다수는 카운트되지 않습니다. 민주주의 사회라는 우리가 이런 그 프레임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여기서 우리가 빛과 소금 된다는 것이 무엇인가? 여기서는 이야기해야 됩니다. 뭐 다들 우리가 경험하지만 소리치는 소수가 나라를 끌고 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올바른 말이라고 생각이 되면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우리가 말하고 게시판에 글로 쓰고 어떤 때는 서울시에다 전화해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의견을 내고 항의를 하고 하고 또 서울시청 광장을 사용한다 그러면 나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내가 낸 시민이 그런 데 사용되는 걸 원치 않습니다라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실제로 서울시 예산으로 이것이 지원한 겁니다. 그리고 서울문화재단이라는 이름으로 서울시가 운영하는 그 재단에서 계속해서 이것을 후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알고 서울시장과 서울시 의원들과 서울시 재정을 담당하는 사람들에게 누구의 허락을 받고 이런 돈을 쓰느냐, 시민 대다수가 이걸 원하느냐 그렇게 이야기해야 될 것입니다. 제가 이제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은 한국교회가 분명히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내지 않고 있다가 그냥 나중에 법률이 통과되고 난 다음에 이럴 줄 몰랐다. 그리고 우리가 잘 몰랐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그거는 우리의 변명이 안 되겠다. 제가 이제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쭉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잘 막아봤지만 최근에 참 고무적인 것은 이제 한국 이 연합기관들이 일어서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뭐 한교연, 한기총 그런 그 연합기관 회장님들이 공동으로 기자회견했는데 참 잘한 것이다. 또 이번에 6월 9일 날 동성애자 축제 개막식이 이제 저녁 6시부터 밤 11시까지 서울시청 광장에서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함께 한국교회가 우리는 이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는 이런 집회들을 여러 가지 모습으로 하는 거 참 잘하는 것이다. 그래서 민주주의 사회는 결국 표결로 결정되는데 의사 표현을 하는 다수가 이 한국교회와 한국사회를 잘 이끌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표현해야 된다. 그리고 합법적으로 그러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분명히 이야기해야 된다. 저는 또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도들만 반대한다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 다수결에서 우리가 아직까지 이겨왔고 앞으로도 이기려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반대해야 되고 먼저는 성도들이 그에 대해서 올바른 지식을 잘 가지고 우리가 국민들을 잘 설득하고 계몽하고 나가서 다수를 늘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동성애를 막아서게끔 하는 것이 승리의 요점이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연합하고 환경적인 입장에서 분명하게 소리를 내는 것이 교회와 온 국민을 위해서 필요한 일이고 길게 볼 때는 지금 선진국에서 자꾸 이런 압력이 들어오고 오바마 대통령도 자꾸 압력을 놓고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까지도 이걸 자꾸 지지하는 발언을 하고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압력적인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그러면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하게 되겠는가. 첫째는 성과학연구소가 있어야 됩니다. 동성애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가정과 사회에 정말 유해한 부분이 많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입증해야 됩니다. 유전이 아니라는 것도 입증해야 됩니다. 동성애가 에이즈를 전파하는 위험행동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됩니다. 작년에 그런 세미나가 있어서 얼마나 제가 그 용어를 잘 활용했는지 모릅니다. 에이즈를 유발하는 위험행동이다. 두 번째로는 다수결에서 얘기해야 되니까 국민 계몽, 교육, 홍보 프로그램이 꼭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국민의 다수를 얻지 못합니다. 세 번째로는 법률팀이 있어야 됩니다. 민주주의 사회의 마지막 결정은 대법원과 우리나라 같으면 헌법재판소에서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법률적으로 정말 합당하게 지금 우리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차별금지법은 역차별이고 공익을 어렵게 한다. 네 번째로는 동성애 치유 프로그램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나라 성도들 가운데서 동성애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이 계신데 동성애자들이 안 된다고만 할 게 아니라 자기가 탈동성애를 원할 때 그들을 치유할 수 있어야 되고 마지막으로는 언론, 미디어, SNS, 인터넷 사역이 필요합니다.
결국 언론에 의해서 여론몰이가 되는데 한국 교회가 정말 이 언론과 이 미디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올바른 방향으로 가도록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을 아우를 수 있는 것들을 한국 교회가 잘 장기적으로 준비해 나갈 때 선진국들이 많이 무너질 때 우리가 정말 동성애가 합법화되지 않는 전 세계를 선도하는 그런 성결의 열방의 빛이 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말씀하신 대로 얼마 전에 그 군대 내 동성애를 금지하는 군형법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것을 막아낼 때 이제 기독으로 국회의원들만 힘으로는 너무 역부족이어서 많은 이제 군대 아들을 보낸 어머니들의 힘을 많이 얻어냈고 그분들이 이제 같이 많이 동참해 주셔가지고 결국 그 군형법 개정을 막아낼 수 있었던 것 그런 게 이제 바로 많은 분들을 많은 분들께 알리고 홍보하고 해서 함께 힘을 얻어내는 국민의 힘을 얻는 이런 방법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혹시 또 다른 분들 지금 이제 한 1분 정도씩 말씀하실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하면 그 시카고 대학교 신학부의 마틴 마티라는 그 종교 사학과 교수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신념이 있는 사람은 예의가 없고 예의가 있는 사람은 신념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사실 이 신념과 예의의 균형이 상당히 중요하다. 우리가 이 싸움을 할 때. 그래서 저는 그 기독교적 시민 교양을 우리가 반드시 가지고 이 싸움을 하지 않으면 오히려 역효과가 발휘될 수 있다. 그래서 모독의 피해자가 될지언정 모독의 가해자가 되면 안 되고 언어 폭력을 포함한 폭력의 피해자가 될지언정 폭력의 가해자가 되면 안 된다. 이것은 저는 예수님의 가르침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이 우리가 올바른 신념을 위해 싸우는 올바른 방법이다라는 것을 한 가지 좀 추가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가출 청소년의 15.4%, 남학생의 경우 가출 청소년의 15.4%가 현재 학문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가부의 설문조사 내용입니다. 그래서 남학생들이 이러한 바텀 알바, 소위 바텀 알바를 하게 되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나라는 지금 우리나라 전체 국민 중에서 10,000명 이상이 이제 에이즈에 걸려있는 에이즈 위험 국가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다시 이것을 1999년도처럼 교과서에 동성애가 에이즈의 원인인 것에 대해서 다시 실어주시고 보건당국 역시 동성애가 에이즈의 원인인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해 주시는 미국이나 일본처럼 그렇게 명확하게 얘기해 주시는 자세가 있다면 많이 에이즈를 그리고 성병을 억제할 수 있는 좋은 통로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6월 9일부터 2만 명 이상이 참석하는 동성애자들의 어떤 모임이 형성이 되시면 지금 메르스 바이러스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인데 굉장히 변이가 일어날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중에 상당수들은 이제 에이즈 감염인들이 아마 참석을 하실 거고요. 에이즈 바이러스를 체내에 지니고 있는데 메르스 바이러스가 감염이 되는 거죠. 그 두 가지 바이러스가 체내에서 이제 작용을 일으킬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그동안 의학 역사적으로 보면은 바이러스의 대변이가 생기면 끝입니다. 그거는 뭐 더 이상 통제가 안 되는데 대변이가 생기고 뭐 1,000만 명, 2,000만 명 죽은 큰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런 경우는 대부분 면역이 저하된 집단에서 대변이가 발생을 했는데 2만 명 중에 상당수가 에이즈 환우분들이 오시면 다들 이제 면역 저하자에다가 이미 에이즈 바이러스가 있는 분들이 집단적으로 모이는데 메르스 감염인이 우연하게 거기 갔다가 그게 만약에 전파가 되면은 제 생각에는 전 세계적으로 그 대변이가 일어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숙주가 어떤 분위기 환경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만약 거기서 메르스 바이러스의 대변이가 생기면은 한국 때문에 전 세계가 망하는 거죠 이제 이 얘기를 마무리해야 될 시점이 되었습니다. 진정한 인권, 진정한 사랑은 무엇이며 진정한 책임은 무엇인지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과 그리스도가 계시는 곳입니다. 그 말씀을 늘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우리 스스로를 위한 그리고 그들을 위한 성도 여러분들의 관심과 기도 정말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한국교회를 논하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방송을 보시고 영상선교에 참여하실 분은 ARS 060-800-1111번을 눌러주세요.